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어제 이정재 씨가 방송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 74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언어 국가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또 감독 황동혁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확 터졌다 라고 하며 들떠서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정재 에미상 기사가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묵직하게 풍자를 했다. 74년에 이 100을 깼다. 감독이 통장 잔고 만원일 때 오징어 게임을 썼다가 그것이 10년 뒤에 이제 각본이 넷플릭스에 투자로 완성이 되어서 1억 명이 봤다 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수 BTS, 그리고 영화 기생충, 그리고 이 방송에서의 오징어 게임, 한류 트라이앵글이 이제 모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들이 사랑, 이별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빈부격차, 심지어 잔인한 좀비 등의 콘텐츠까지, 수사물까지 전체적으로 넘쳐나고 있고, 한국의 이런 이 문화 콘텐츠가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일본은 이 내수에 치중하면서 일본 문화가 오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 일본 문화 콘텐츠처럼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오락 예술에 집중하고 있는 측면도 한국이 문화 콘텐츠가 득세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의 이런 즐거움들, 이 성과들을 충분히 즐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 대목에서 과거에 우리가 못 사는 시절에 76년도입니까? 양정모 씨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첫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의 열광, 또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을 때의 열광, 비슷한 것들이 지금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했지만 국가 주도의 체육이 오래가지 못하고 요 근래에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또 하계올림픽에서 매우 초라한 성과를 낳고 오히려 후퇴하는 측면이 보이고 있고, 사회체육으로 갔던 일본은 그 성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대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2002년에 반짝 급성장, 물론 개최국의 이점도 누렸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확연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한류 문화 콘텐츠 열풍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 보편적 전방위적 성장이냐? 문화예술인들은 90년대에 이 민주화 이후에 대중문화가 개방이 되고 대중문화에 대한 제한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서 문화 콘텐츠가 그때 한참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 봉준호, 황동혁 등에 의해서 일제 활짝 만개했다. 방시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BTS 제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식업계로 보면 한 5, 6년 전부터 이 요리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온 언론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TV나 IPTV 등의 요리 콘텐츠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TV만 틀면 요리사들이 경쟁하는 장면, 또 요리사들이 예능에 나와서 웃고 떠드는 장면, 심지어 해외에서 식당을 차려서 요리하는 장면, 해외에 가서 밥차를 운영하는 장면, 요리사들끼리 유럽을 놀러 가는 장면, 온갖 이 셰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한때고 이제 마치 트로트 붐이 한참 TV를 지배해서 채널만 틀면 트로트 경연이나 트로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요. 다시 또 통기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짧은 문화
이 소비 사이클을 볼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만개된 한국의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정도 이 한국 내부의 짧은 문화 콘텐츠 소비 속도만큼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때 영화하면 예술 영화는 프랑스, 미국 영화는 오락 영화라고 치부했는데 오늘날 보면 프랑스의 예술 영화가 거의 사라져 버렸고요. 미국에서 오히려 크게 돈을 들이지 않은 저예산 예술 영화들이 많이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순식간에 요리사, 셰프 관련 콘텐츠들이 TV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백종원이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혼자서 맹명을 유지하는데 백종원은 10년을 넘어갈 건가?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좀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쯤에서 백종원도 자기를 위해서 해장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컨텐츠는 그 소비가 과잉 소비되는 순간에 무너지죠. 한국의 영화가 지금 만개하게 된 계기에는 한국의 좌파가 이 영화계나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면서 좌파 특유의 서사, 전달하고자 하는 문법 구조를 갖추면서 전 세계가 빈곤의 보편화, 양극화의 심화, 자본주의의 붕괴 등과 맞물리면서 포퓰리즘의 유행과 맞물리면서 한국 콘텐츠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의 서사가 세계의 지금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오랜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였던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가 이 세계에 통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붕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통한 이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에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한국의 예술 작품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왜 하필 오징어 게임이고 기생충이냐.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제 또한 전부 양극화의 모순을 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현상과 맞물려서 대중들의 열화 같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좌파들의 문제의식이 서사, 나레이티브라는 것이 통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한편으로 한국 음악이 BTS가 통한 거는 한국이 그야말로 이 후크라고 부르는 단순한 귀에 익숙한 이 멜로디가 반복되는 댄스 뮤직의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그룹, 그리고 보이그룹들을 만들어낸 실적을 단기간에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이라는 것은 이 성인층에 대한 음악은 거의 사라지고 통기타도 거의 사라지고 또롯도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체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가요 톱10 같은 그런 유사한 프로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가수가 댄스 그룹이나 댄스 그룹에 있다가 나온 가수들의 춤을 동반한 화려한 장면들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만큼 음악이 천편일률적으로 한결같았던 나라가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 생산하듯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수 하나, 걸그룹, 보이그룹 하나만 키워서 성공하면 그것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되고 수천억, 수조 원의 떼돈을 번다라는 이 공식 속에서 그래서 수백 명의 걸그룹, 보이그룹들을 공장에서 합숙 훈련시키고 우리나라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인생 팔자 꽂힌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여러 팀들을 쏟아보면 그중에 하나쯤 맞아떨어지는 것이 한국의 댄스 아이돌들의 양산 속에서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만큼 걸그룹, 보이그룹들을 집단적으로 훈련시켜서 군무를 통해 가지고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에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원조에.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이런 그룹들의 인기가 시들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연히 시대상과 맞아떨어졌거나 아니면 가장 쉬운 예술성이 떨어지는 대중음악들을 공장 생산 양식으로 양판하다가
몇 건이 성공했다. 자, 그걸 가지고 한국 문화의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한국에서 예술성을 담보한 영화가 몇 개나 됩니까? 기생충에서 엄청난 예술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매우 극적인 장면의 연결이었지, 기생충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서사를 연결한 명작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흥미를 동반한 시대적 상황을 다룬 그런 서사가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이 훌륭한 작품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BTS의 음악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빌보드에서 1위하고 에미상 타고 아카데미상 탔다고 열광하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준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단계의 레벨업 된 것처럼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일본만큼 다양한 문화 오다쿠들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양산해냅니까? 그리고 한국의 이런 문화 콘텐츠들의 기반이 과연 엄청나게 두텁습니까? 한국이 1년에 고작 영화 제작해서 그 중에 성공한 영화가 몇 편 됩니까? 한국이 지금 넷플릭스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어느 날 발을 빼거나 문을 닫게 된다면 한국이 이런 것들을 계속 제작해 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싼 값에 질이 괜찮은 대중성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오징어 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90년대에 일본의 이 문화 콘텐츠들, 그리고 일본의 여러 문화 콘텐츠를 담은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를 유행했습니다. J-팝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음악, 망가라고 부르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본의 이 세계적 영화제에서 계속 상을 탄 유명한 감독들, 그리고 스시로 대변되는 재패니즈 레스토랑, 그리고 젠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인테리어 방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치 상류층의 새로운 어떤 문화 취미처럼 이렇게 취급되었고, 또 망가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만화 영화로서의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작되었던 일랑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수준의 디테일한 사회적 묘사나 장면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과연 지금까지 그런 문화 콘텐츠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일부 아직 미국에서도 스시집이 고급 식당처럼 되어 있고 또 젠 스타일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는 후퇴하고 일본의 내수용으로 다시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본의 이 대중문화가 퍼져나가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것이 시대적 보편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드라마의 성공은 시대적 문제의식, 양극화라는 문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또 한국의 BTS라는 것은 음악의 대량 공장식 생산이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그 깊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제 식상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나 제작자들, 드라마 감독 제작자들은 전부 이 양극화를 강조하는 것이 세계에 먹혀들더라고 단순 반복할 거예요. 한때 홍콩의 영화가 세계의 이 액션을 지배했죠. 홍콩 너와르 영화. 거기에서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감독이 영감을 받았다 했지만은 홍콩의 영화들이 무한정의 자기 복제를 하다가 이제는 전부 그거 같은 식으로 그야말로 대량 소비로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이 진정으로 문화 수준 전반을 높이고 또 이 문화 콘텐츠 수준을 높이려면 국민 전체의 문화에 대한 소비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근데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소비 수준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몇 천재들이 성공하는 그것이 과연 문화 콘텐츠의 개화, 만발, 르네상스냐?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정재 오징어 게임 수상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준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일회성으로 몇 년 반짝하다가 꺼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디저트,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에서 열광하지 말고 한국 문화 수준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때다.